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5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한평생 한 남자를 보면서 그의 조강지처로 살아왔습니다. 사이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저는 남편과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저 정으로 살았지요. 저희 남편은 사업일을 했지만 원래는 사범대를 나와 애들 어렸을 때는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수를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질 않아 그것은 못 이루었기에 그게 한이 맺혀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 했죠. 돈의 가치를 아는 저였기에 저 역시 돈에 대한 미련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갈라진 것도 결국 돈 때문이었던지라 돈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도 살아가기 위해선 버틸 수 없었기에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여자였던지라 또래 친구들처럼 공부 많이 못하고 일하며 집안 살림을 일으키기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동생들 돌보고 남의 집 일을 하며 한 푼이라도 벌려고 바빴고 저에게는 줄 관심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우겨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늘 아쉽기만 했죠. 밥도 오빠들을 다 차려주고 남은 찌꺼기만 먹고 그래도 저에겐 꿈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성악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성악곡을 부르는 게 제가 그래도 사는 이유였습니다. 반주 소리에 맞춰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저더러 성악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없는 집안 형편에 노래는 가당치도 않았죠. 음악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 저에겐 그런 여유란 없었고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버는 돈은 부모님께도 숨기고 저 혼자 따로 모아두기도 했죠. 마냥 부모 형제한테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번 돈으로 생활도 하니 부모님께서는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항상 제 헛된 기대였습니다. 딸이란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 돈을 벌어오는 살림 미천이었지요. 사실 오빠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너그러운 부모님이셨지만 저에겐 매정한 부모님이셨습니다. 먹을 것도 좋은 걸로 주지 않으셨고 저를 위한 것조차 옷 한 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집을 가야겠다 싶었죠. 차라리 그게 저를 위해 남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사범대 다니는 학생이 찾아와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모습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는 노래로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목청이 터서 노래를 잘 불렀기에 솔로 파트를 불렀는데 예배 시간에 제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자 그 남자는 저를 기다렸고 저는 그 사람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같이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지만 저는 직장인이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긴 하지만 그 사람도 넉넉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장학금에 기대었고 그 역시 여동생들과 부모님 뒷바라지로 대학교를 다니고 교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교수를 되고 싶어 했지만 대학원에 갈 능력도 유학을 갈 능력도 없었던 것에 그는 그대로 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위로해 주었지만 대학만 가면 감지덕지지 그 이상을 바라는 그가 욕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작 제 앞길도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지요. 엄마, 여기 돈이에요. 월급 나왔어요. 이번 달엔 저도 쓸 데가 있어서 조금 뺐어요. 뭐? 돈을 왜 빼? 더 가지고 오지는 못할 망정 그걸 빼서 어디다 쓰게?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니 쓸 데가 왜 없겠어요. 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써야 하고. 아, 옷이랑 화장품을 맨날 사고 발라? 솔직히 얘기해봐라. 너 혹시 남자라도 생겼니? 뭐라고요? 그렇잖냐.
요새 부쩍 꾸미고 다녀서 수상했는데 교회에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해서 가는 거는 뭐라 안 했더니만 너 거기서 남자 만나고 청춘 사업하는 거 아니야? 엄마의 예리한 지적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니 밝혀야 할 건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이다 싶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터놓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엄마, 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시집갈 나이 됐잖아요. 저 시집갈 돈 보태달라 하지 않을 테니 이제 제 돈은 모으게 해주세요. 그때 순간 엄마는 두 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며 뒤흔들었고 저는 이유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곤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두 손이 억센지 저는 쉬이 빠져나오지 못했고 엄마는 제게 배신자 같다며 욕설을 퍼부었죠. 네가 제정신이야? 네가 어떻게 부모 형제를 두고 너 혼자 살겠다고 시집을 가? 그놈은 어떤 놈이냐? 이거 놓고 얘기해요. 아프단 말이야. 백수지 그놈.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 놈이니까 너랑 어울리지. 이거사 정신 차려. 네 곁에는 부모 형제 핏줄밖에는 없어. 그저 네 돈이나 갈취하려는 한량일 뿐이니 너 제대로 된 남자 만나기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보다 머리채 좀 놓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못한다. 네가 그 남자랑 헤어지고 월급 다 갖고 온다 하면 도와주마. 어디 남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부모 형제 나 몰라라 하려고 해? 네가 살림 미쳐 노릇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이거사. 저는 순순히 대답을 할 생각이 없었고 계속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다가 그런 엄마를 힘으로 확 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나뒹굴게 되었고 이 못된 년이 남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부모를 내쳤다라고 악을 치며 통곡을 했죠. 그러다가 마침 아버지가 들어왔고 엄마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저더러 나가라고 했죠. 저 같은 딸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가라.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부모 형제 등지고 어디 한번 네 인생 찾아서 네 멋대로 잘 살아봐. 알겠어요. 이젠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셔도 꼭 시집 갈 거예요. 나중에 불효년이 뭐니 딴소리 마세요. 넌 이미 불효녀야. 너야말로 엄한 놈 만나서 시집가서 우리한테 잘못 선택했다고 징징거리지 말아라. 전 그때부터 세상에 혼자 떨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이제까지 핏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하는 저를 그렇게 묵묵하게 안아주었고 그렇게 그 사람의 자취방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 참 많은 위로를 받았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4학년이었기에 졸업만 하면 바로 학교에 발령을 받을 예정이었고 그 사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저 때문에 교수 꿈을 포기하고 얼른 교단에 서서 돈을 벌고자 했죠.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전보다 돈을 아꼈으며 우리 생활을 했고 행복한 미래만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대학 졸업 후 교생 실습 후 머지않아 발령을 받게 되자 그 남자는 이제야 제게 결혼하자고 하며 저를 부모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은 전북이었는데 시골에 난생 처음 가는 거라 떨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결코 제가 갈 곳이 없거나 도피형으로 그 사람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게서도 제대로 친절을 못 받았던지라 따스한 다정함이 저를 의지하게 만든 것은 있었으나 제가 정말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시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어찌나 좋으신 분들이었든지 존경스러웠던 분들이셨어요. 거기도 딸들이 희생해서 남편이 공부를 했다고 했지만 시부모님들은 시누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도 뒤늦게나마 하고 싶은 거 하게 공부를 시키며 그 시대에 늦게나마 대학을 보내주려고 했지만 그게 싫다 하면 모아서 다 시집갈 때 통장으로 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딸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저희 부모님과는 확실하게 다른 분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황지혜라고 합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내가 올라가면 될 텐데 굳이 깡시골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오는데 불편하진 않았니? 아니에요. 시골은 처음이라 좋았어요. 당연히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아이고, 서울 아가씨라 그런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 많이 이해해 주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이 잘하려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살면서 답답할 때도 많을 테니 잘 이해해 주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그게 부부야. 어머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셨고 아버님께서도 말수 없이 그렇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그날 시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남편 밑에는 손윗 신우가 한 명 있었고 아래로 신우 2명이 있었습니다. 손윗 신우는 이미 출가한 상황이었고 오빠가 새 식구를 데려온다 해서 손 아래 신우는 잔뜩 기대 중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둬서 그런가 다들 인성이 좋고 바른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잠에 들었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가 손수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내오셨습니다. 아가, 많이 피곤하지? 와서 미역국 좀 한술 끓여무나. 얼마 전 네가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아들이 잘 못 챙겨줬다고 하던데 그게 마음에 걸렸어.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이미 지난 생일이라. 그래도 축복된 날인데 그냥 지나치면 서운하지. 와서 변변치 않은 국이지만 한술 뜨거라. 혹시 뭐 갖고 싶은 건 없니? 읍내 5일장이 섰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하찮은 제 생일을 누가 이렇게 챙겨주신 거 처음이에요. 저희 부모님께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어려운 가정 형편에 절 위해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준 건 아니셨지만 그래도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 덕분에 시누이들은 고기를 먹는다며 좋아했고 막내 시누한테는 얼른 결혼해서 좋은 얽희 언니가 되어달라고도 말을 했죠. 남편은 교사였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만 했었는데 그때도 학력을 보는 사람들은 보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졸이든 초졸이든 상관없고 그래도 고졸이라도 되었다고 하니 먹고 살기 어려운 때 큰 공부했다고 대단하다 하셨죠. 큰 시누이는 뒤늦게 대학을 들어가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손아래 시누이들은 별로 할 거는 없고 이제 오빠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만약 부모님께서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었다면 저도 부모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놨을 텐데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에게 꼭 잘해주고 싶었다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또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왔고 시부모님은 되도록 상견례 날짜를 빨리 잡자고 하시고 인연을 끊기로 했어도 남편과 함께 제 부모님은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뜩찮게 남편을 보다가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끄덕이면서 일단 함께 살았고 소문나면 안 좋으니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다가 결혼식 날 축의금을 몽땅 가져가시는 일이 생겼지요. 그것이 어쩌면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인연을 끊으려고 했는데 제 절망스러운 마음을 알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구나. 앞으로 내가 너를 딸로 여기며 살아갈 테니 기운내면서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다오.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 친정 부모님 보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결혼식 당일까지 어머님께 친정 부모님의 이런 모습 보여드린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제가 훌쩍이며 차마 고개를 못 들자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다독이셨습니다. 세아가 그렇게 생각 말거라. 이젠 우리 한 가족이지 않니? 우리 한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자꾸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날 친정엄마라고 여기며 잘 말을 해다오.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마. 저는 그때 시어머니 품에 울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설악산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시골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이악 물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는 지병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는 시골에 있는 재산을 처분한 뒤 시누이들과 함께 저희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라 남편과 제가 나오는 교회에 재미삼아 왔다가 정말 신실한 종교인이 되셨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덕분인지 시누이들도 교회에서 만나서 다들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일이 잘 되니 시어머니 표정이 항상 밝으시더라고요. 외로움을 교회 일로 푸시니 저는 그나마 감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면서 오히려 아들보다 먼저 절 위해 주셔서 남편이 다 서운해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시어머니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을 받게 되었고 제 산후조리를 해주시고 아이를 돌봐주시다가 마음에 잘 맞아 합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댁은 월세를 놓아 달마다 세를 받게 되어 돈을 받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다 저희 생활비로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의 교사 월급이 얼마 안 되니 네가 애 둘 데리고 생활하기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좀 보태주마. 어머님 괜찮아요. 넣어두세요. 제대로 용돈도 못 드리는데요. 너희가 나한테 용돈 줄 처지냐?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손주들 잘 돌보면서 키우거라. 나는 니들 잘 살면 그걸로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평범한 고부 사이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대인 영향도 있고 시어머니께서 워낙 좋으신 분이시고 저를 정말 며느리가 아닌 친딸로 대해주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었지요. 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든든하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얼마나 예쁜지 재롱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자라는 순간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그야말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셨고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바랬던 순탄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무언가 결심한 듯 속에 있는 말을 꺼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애들 중고등학교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표정이 참으로 비장해 보이고 긴장을 하는 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습니다. 사람을 세워두고 왜 말을 못해? 무슨 일인데? 남편이 뜸을 들이자 제가 웃으면서 말했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래도 어찌 얘기해야 할지 계속 용기가 안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이해 못해줄 사람이야? 우리 힘든 시절부터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 그러지 말고 편안하게 말을 해요. 사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머니 전에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봐. 알았어. 그러니까 말해봐요, 여보. 그러자 남편은 길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말을 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직장 사표 쓰고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어. 새로운 일? 그게 뭔데? 사업을 좀 하고 싶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동업이기도 하고 나 학교 선배가 이번에 학교 그만두고 알아본 벤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전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런 말 당신에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당신 몰래 모은 돈이 좀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하고 싶어. 당분간 당신한테 돈을 못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회사를 키워놓기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당신도 사모님 소리 듣게 하고 싶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아니라는 생각에 다짜고짜 말렸습니다. 남편이 나 몰래 딴 주머니를 찾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남편 나이에 그것도 탄탄한 교사의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제적 위기를 겪었기에 공무원이나 교사들이 탄탄하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대기업들도 줄도산했던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는데 그것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였고 그것이 돈이 아쉬워서 돈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나 그냥 학교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언제부터인가 일에 대한 소명감이 없어진 느낌이더라고.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기는 했는데 학교 선배가 내게 손을 내밀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 형님이 같이 한번 시작해보자고 하길래 나도 마음이 움직여서 제일 먼저 당신에게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남편이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건데 애들 중고등학생들이고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남편의 결정이 가당찮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 집 가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피 끓는 인간이었고 충분히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 내에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던지라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지요. 어쨌거나 가정도 중요하지만 남편의 개인 인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정에서 살 때 인정 못 받은 그 좌절감을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싶으면 해. 물론 가정으로서 책임이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못하게 하겠어. 당신 사업 때문에 집안 들어먹는 위험한 일만 아니면 돼. 나는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나 한번 믿어봐. 당신이 날 믿어준 만큼 나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할게. 절대 내 사업으로 인해서 내 가정 내에 피해 안 가게 할 거야.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당장이라도 회사에 대박이 일어날 것처럼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자꾸만 어깨가 처지며 한숨이 나기는 했습니다. 학교 교사 생활을 성실하게 잘해오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교사 일이 많이 힘들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잘 가르치기에 학생들한테도 존경받는 선생님이자 자식들에게도 항상 모범이 되는 아버지였고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그만둔다고 하니 마음이 저도 그랬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유는 있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정근을 가게 되었었는데 새로 있는 곳이 아파트가 막 들어오는 곳이었고 좀 있는 집 사람들이 분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치맛바람으로 남편이 가르치는 교육보다 학원 교육을 더 중요시하고 학생들은 남편을 무시하고 얼마나 알고 있나 시험도 하는 건방진 애들이었죠. 거기다 학교에서 엎드려 자서 일어나라 했더니 개인의 인권 침해라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허구한 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니 자존감은 떨어지고 교사 생활의 회의를 느꼈나 봅니다. 애 둘을 키우면서 빠듯한 생활비에 제게 미안하고 돈이 많아서 우리 애들 원하는 것도 마음껏 사주고 공부도 시켜주길 바라는 가장의 마음에 결국은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겠다 했지요. 남편은 사직서를 내고 온 뒤 환하게 웃고서 정육점에서 고기까지 사와 파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구운 고기를 잡수시기만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고 드신 고기를 하마터면 다 토해낼 뻔하셨다 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 교사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좋았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니 걱정의 마음을 드러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도 아내처럼 믿어달라고 자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의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손을 붙잡고 남편 인생인데 존중해 달라 하자 저에게도 이해가 안 가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진작 네가 영훈이를 말렸어야지. 아이고 속상해. 교사 인기가 치솟는데 저 철밥통을 박차고 나가다니.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 해요. 가족들에게만 피해 입히지 않는 선에서 사업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은 해야지요. 가족들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구나. 그게 영훈이 말처럼 쉽게 되면 좋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은 정말 위험한데. 시어머니는 우려의 마음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로해주며 남편을 믿어주십사 했지요. 남편은 정말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공부도 해야 한다며 책을 잔뜩 사서 한참을 읽기도 했고 열심히 하는 열정이 처음엔 보기 좋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저렇게 바라던 공부가 뭐였는지 생각하게 했으니까요. 저도 성악가가 꿈이었었기에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임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사무실을 얻었는데 중간중간 제가 사무실에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필요한 일에 대해서 도움도 주었고 같이 동업한다던 남편 선배도 만나 종종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 우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입찰을 잘 따내었고 작은 회사는 직원도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엿한 회사로 자리 잡았지요. 회사 성장하는 속도가 막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면서 남편은 그래도 교사 월급보다는 많이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일이 바빠 외박도 자주 했고 출장도 자주 가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일한 만큼 돈이 벌리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시어머니 용돈도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애들 모두 대학생이 되면서 등록금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대학 졸업할 때 차도 사줄 정도로 우리는 능력이 있게 되었고 집도 한번 이사를 가게 되었지요. 시어머니께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 일이라면 구태여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돈을 안 벌어도 좋으니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회사에 기회가 왔던 남편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토요일 날 출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 출장? 어디로? 제주도 쪽으로 갈 건데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쪽으로 사업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아무래도 본사를 나눠서 서울 쪽은 형님이 맡고 제주도 쪽은 내가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럼 설마 당신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건 아니지? 잘은 모르겠어. 일단 이번엔 이번 주말만 다녀오는 건데 다음번엔 좀 더 오래 내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당분간만이라도 거기서 아예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간 그래.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신 혼자 고생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정작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태껏 사업 이후로 착실하게 돈도 잘 벌어오고 저한테 실망시킨 일이 없었기에 남편이 하는 결정에 따라 토를 달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남편하고 떨어져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남편은 정작 저한테 제주도로 이사를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지 않는 것을 보면 아예 당분간 떨어져서 살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분간만이라고 놓는 것을 보면 기한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살아야 하냐고 물으니 정확하게는 모른다 했습니다. 알겠어. 어쩔 수 없지. 가서 잘해봐. 당신 믿으니까. 그래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잘해서 성공시킬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제 허락을 받고 그렇게 지방에 자주 출장을 갔습니다. 제주도라 그런지 한번 갔다 오면 2주는 머물다 왔습니다. 한 달에 2주를 훅 가버리니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허전함이 더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아들을 2주씩이나 못 보니 그러신 것 같았고요. 별로 신경 안 쓰는 다 큰 애들마저도 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하니 아무리 돈도 좋지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남편이 제주도로 간 후부터 월급이 예전만큼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많이 적어지고 심지어 월급이 안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당장 돈의 구애를 받지는 않았지만 월급이 안 들어오니 당장 부모님 용돈 드리기도 어려웠고
달마다 붙는 적금도 빵꾸가 나고 집안 살림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치가 보이셨던지 용돈은커녕 오히려 돈을 내놓으며 돕겠다 하셨지만 다 시어머니 쌈짓돈이고 노후자금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제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은 녀석이 하도 여기저기 본인이 원하는데 취직이 안 되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대한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것이 부담스러웠든지 느닷없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학원비와 용돈을 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은 취업을 빨리 했는 데에 반해 좋은 여자를 만났는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게 도와달라 했죠. 저도 맘 같아서는 큰아들 결혼하는데 번듯하게 집안 채도해주고 다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아주 돈을 잘 벌고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못해도 아들 집안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열심히 돈을 벌기로 하고 밤낮으로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 나쁘게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제 교통사고 소식에 가족들이 왔죠.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병원으로 쫓아오셔서 저를 무척이나 걱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어? 차 조심 좀 하지. 그러게 아들 집안채 마련해준다고 일을 하더니만 그거 몇 푼이나 보탤 수 있다고 미련한 것 같으니 그러게 내가 도와준다는데 좀 받지 그랬어. 어머님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노후자금인데요. 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좀 더 일하고 말지요. 차를 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이만하기에 천만 다행이지. 난 아들 녀석이 좀 적더라도 교사 월급 따박따박 받고 가져다 줬으면 좋았을걸. 제주도에 간 뒤부터 그렇게 돈이 안 나오는 줄은 몰랐다. 내가 녀석한테 한마디 하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이가 열정 있는 일을 찾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구들이 있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만 어떻게 하겠니? 게다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부모님을 많이 원망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고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지금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이제껏 충분히 잘 가져왔고 앞으로는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끝까지 남편 편만 드는 저를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당분간 몸져 누워 있어야 한다는 말에 집안 살림이며 바깥일이며 많은 것들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제 걱정을 덜어주려 하셨습니다. 이거 야인 것 좀 봐. 내가 참 미안하다. 왕께 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거라. 앞으로 집안일도 그렇고 나한테 다 맡겨라. 네가 얼른 나아야지. 그래도 집안이 돌아가지. 영훈이가 사업한 뒤로는 정말 정신이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갈 때까지 밤새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잠드신 모습을 보는데 왜 이리 제 가슴이 먹먹한지 싶었습니다. 살면서 이토록 나를 챙겨준 사람이 있었을까?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야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시어머니께 감사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 복이 마냥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벅찬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내 아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라는 게 새삼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남편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 병원으로 쫓아왔습니다. 많이 놀랐는지 급하게 왔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교통사고냐고. 차 잘 좀 보고 다니지. 많이 다친 거 아니라서 괜찮아. 일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아프다는데 일이 문제야?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맘 졸였는 줄이나 알아? 남편 또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그래도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준다는 것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잠시 남편에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 곁에 와줬으니 고마웠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이나 끼치고. 윤민이 이번에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집안채를 해줬으면 내심 바라길래 아무래도 뭔가 하나 해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태어 보려고 일을 했는데 괜히 병원비만 더 나오게 만들었네. 그럼 지금 아들 집 사주겠다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당신 가만 보면 미련할 때가 있어. 그거 집값 몇 푼이나 보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모이면 꽤 되잖아. 너무 뭐라 하지 마. 나도 반성하고 있어. 됐어. 당신에게 믿음 못 준 내 탓이지. 당신 보니까 제주도에서 일 맡기기는 글렀네. 눈에 안 보이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니 불안해. 내가 뭐 어린애인가? 당신 이제 나 괜찮은 거 봤으니까 이제 제주도로 복귀해. 괜히 내가 당신한테 폐가 되는 존재인 게 싫어서 그래. 남편은 당신이 가장 아플 때 제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미안하다며 손을 잡아주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바쁜 사람을 제주도에서 병원까지 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괜찮다고 돌아가서 건강 챙기고 끼니 잘 챙기라고 조심하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렇게 온 지 얼마 안 돼요. 제주도로 돌아갔지만 뭐랄까 전에 없던 매너가 생기고 좀 더 사람이 유해졌다고나 해야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심 멀어진 것 같은 느낌도 덩달아 같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주면 바랬는데 제가 가랬다고 금방 자리를 일어서며 가겠다는 남편 앞에 저는 아쉬움이 들었고 내심 어쩔 수 없다며 남편을 보내줬지만 알게 모르게 뭔가 변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는데 유난히 그날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달마다 월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고맙고 수고했다고 연락을 하려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병상에 눕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팔과 다리도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입원 수속을 밟으라 했는데 혹시나 잘못되실까 싶어 노심초사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겐 친정엄마 같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달음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먼저 전화 걸었는데 어쩐지 남편이 아닌 딴 사람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아무래도 욕실에서 미끄러지신 것 같은데 여기저기 좀 다치신 것 같아. 안 돌아가셨으면 됐지 뭐. 이전번에 당신 쓰러졌을 때 다녀와서 이제는 못 갈 것 같아. 크게 다치신 거 아니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돌아가시다니. 표현이 그랬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일이 정말 바빠서 그래. 그러지 말고 웬만큼 괜찮으면 어머님 뵈러 와. 다른 일도 아니고 당신 어머님 일이잖아. 당신이 와서 그래도 들여다 봐야지. 아들이 엄마 입원하셨는데도 와보지도 않는 건 아니잖아. 엄마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괜찮으실 거야. 이번만 당신이 좀 수고 좀 해줘. 부탁할게. 남편은 그리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는 어머님이 오래 곁에 있어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키게 되었네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밤낮 없이 옆에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며 고마워하셨죠. 해도 해도 남편이 너무하기는 했습니다.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차라리 남편이 모든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싶었고 애시당초 내게 의논했을 때 끝까지 하지 말라 할 걸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그달에 유독 오지를 않았고 어머님께서 조금 괜찮아졌다 싶을 때 그때 집에 오면서 이런저런 짐을 캐리어에 잔뜩 꾸려놨습니다. 간만에 본 남편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외모를 많이 꾸민 것 같기도 하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요. 일에서 잠잘 시간이 없는 사람치고는 상당히 뽀송뽀송했습니다.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 건데 저라는 사람은 남편을 너무 믿었고 남편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결절의 날이 찾아오는 것조차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친분이 있는 권사님 딸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들도 결혼 계획이 있으니 저는 두루두루 상부상조하려고 당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축의금도 넉넉하게 넣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권사님 딸이랑 결혼하는 사위가 이게 참 인연이었던 건지 저와 이웃집에 살았던 언니의 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들들 크기 전에 어렸을 때 인연을 맺었었는데 성격이 참 좋아서 누구보다 절 잘 챙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이 언니랑 제가 많이 친하게 되어서 이웃사촌으로서 서로 가족끼리 함께 만나서 자주 놀고는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 아들이 외아들이라 혼자 외롭다고 저희 아들들하고 많이 놀게 했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얼마 정도 얘기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흐지부지 되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끊어지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인연은 인연이었던지 이렇게 교회 권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신랑감으로 만날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이고 네가 선우구나. 많이 컸네. 우리 아들도 조만간 결혼하는데 새색시랑 꼭 같이 와.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세상에 그동안 잘 지냈지? 어떻게 여기서 만나니? 우리 사돈하는 지인이 너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러게 인연인가 봐. 나는 언니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언니와 서로 안부를 부르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얼마만인지 옛날 추억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세월의 부상함이 느껴졌죠. 근데 그러다 선우 엄마가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윤민이 아빠랑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신랑? 그럼 잘 지내고 있지. 근데 왜? 잘 지내고 있어? 윤민이 아빠랑? 아니 언니가 잘 지내냐고 물어놓고서 잘 지낸다니까 왜 이리 놀라? 선우 엄마는 제게 남편이랑 잘 지내냐고 물어놓고서 막상 잘 지낸다니 놀란 듯 해보였습니다. 저는 반응이 뭔가 탐탁치 않아서 마음에 걸려 물어보았죠. 우리 신랑이랑 뭐 아는 거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혹시 윤민 아빠 제주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제주도? 우리 신랑 제주도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대? 맞아. 윤민 아빠 제주도에서 지금 사업 때문에 일을 하고 있어. 뭐? 교사 일 그만뒀어? 선우 엄마는 이상하다는 듯 자꾸만 되물었고 저는 답답해서 그냥 언니만 알고 있지 말고 이렇게 된 김에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우 엄마가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일단 자리를 피한 다음에 제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텄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아들 결혼식 때문에 온 거거든. 어머나 언니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어? 아 그럼 우리 애아빠 제주도에서 혹시 본 거야? 봤지. 윤민 아빠 우리 옆집에 사는 것 같아. 이사 올 때부터 봤는데 아무리 봐도 윤민 아빠 같더라고. 뭐? 우리 신랑이 언니 옆집에 산다고?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아니 근데 오랜만에 봐서 윤민 아빠인지 아닌지 가물가물 거렸는데 우리 남편이 윤민 아빠 맞다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 진짜 맞는 것 같고 근데 윤민 아빠가 나를 모른 척 하더라고. 오랜만에 봐서 몰랐던 거 아니야? 아 왜 몰라 나를. 나랑 우리 신랑이랑 윤민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모른 척 하더라고. 분명 윤민 아빠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다. 근데 윤민 아빠 옆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럼 윤민 아빠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회사 직원일 것 같은데 뭔가 오해한 것 같아. 저는 선우 엄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회사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갔으니 분명 직원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우 엄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요새는 직원들 사이에서 자기라는 말 쓰나? 그것도 60 가까운 남자랑 40대 정도로 보이는 새파란 젊은 여자가? 분명 둘이 보통 사이는 아니었어.
나는 그래서 윤민 엄마가 이혼한 줄 알았다니까. 저는 선우 엄마의 말을 듣고 앞이 깜깜했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저는 그저 제주도에서 머무는 게 당연히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지. 단 한 번도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해지는 느낌이었고 혹여나 몰라 선우 엄마한테 전화번호를 받고 옆집이니 혹시나 사진을 찍어서 제게 전송을 해달라고 했죠. 부디 선우 엄마가 착각하는 것임을 바랬습니다. 서울 관광 일주일을 하고 나서 제주도로 돌아간다고 했기에 저는 선우 엄마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는데 시어머님께도 절대 내색을 하면 안 되었었고 남편의 연락에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연락이 잘 오질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내 오밤중에 제가 잠이 들었을 때쯤 일부러 자기가 했다는 것만 남기려고 했던 건지 전화가 잠깐 울리다가 바로 끊겼지요. 결혼식을 다녀온 후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엄마한테 남편이라고 모습을 찍어서 제게 온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분명 윤민 아빠 맞지? 내가 방금 혹여나 부녀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여자가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늦게 결혼한 신혼이라고 하더라고. 윤민 아빠가 부녀 사이로 보이냐고 아무리 봐도 신혼부부인데 하며 능청스럽게 웃던데? 늦게 결혼한 신혼? 윤민 아빠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윤민 아빠는 가만히 있고 그 옆에 있던 여자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리고 애기도 생각한다고까지 했어. 농담인지 진담인지 괜히 소름이 돋더라니까? 자기랑 결혼식장에서 만난 게 나는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안 그럼 자기는... 선우 엄마는 더 이상 말끝을 흐렸고 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선우 엄마가 제게 말하고 싶은 것이랑 제게 갖고 있는 감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졸지에 불쌍한 여자로 만든 남자인 윤민 아빠를 봐야만 했습니다. 선우 엄마가 보내준 사진으로 보면 분명히 윤민 아빠는 맞았습니다. 선우 엄마 말 맞다나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고 남편이 옆에 어떤 여자가 같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 선우 엄마가 저와 윤민 아빠가 이혼했다고 생각한 줄 알게 되었지요.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는지 심장에 피가 다 몰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숨쉬기가 힘들어 대굴대굴 굴렀다가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지요. 그러면서 저는 세수를 하며 얼굴을 물에 묻고 오열을 했습니다. 대체 저는 뭘 위해서 살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래도 한때는 윤리 선생님이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다니는지 놀랄 도짜였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한테 한달음에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선우 엄마한테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 얼마 전에 그 여자 생일이라고 해서 거하게 동네가 떠나가도록 생일 파티를 했다고 했는데 맞춰보니 공교롭게도 그건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이랑 맞물렸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쓰러져도 여자 생일부터 챙기는 남편이라니 저희가 한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빠이자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윤리 선생님이었다니 저는 그야말로 막장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이미 언니가 사는 동네에서는 부부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라서 남편이 동네 아저씨들한테 다 딸이 아니라 와이프라고 일일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장모님하고도 같이 지내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 장모님께는 이미 사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기 어머니는 저한테 맡겼으면서 장모님을 모시는 모양새가 참으로 양심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이 무슨 바람을 펴. 그럴 아이가 못 된다라고 했다가 그야말로 어머니도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두 집 살림을 한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도 아니고 환갑도 다가오는 사람이 이러니 마음에 답답하기 이룰 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선우 엄마한테 돈을 주고
남편의 증거 사진들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했고 선우 엄마는 제게 지령과 돈을 받고 움직였지요. 선우 엄마한테는 무슨 탐정놀이 하는 것 마냥 재밌고 쏠쏠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저는 돈 나가고 맘상하고 몸버리고 상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껏 믿고 살아온 세월과 시간이 분해서 눈물이 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남편에게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랑 언제부터 무슨 관계였을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는 게 수상쩍다 생각했는데 혹시 그 여자가 진짜 동업 상대는 아니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저 주말 남편이 올라온다고 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일보라고 남편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고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다만 죄송했던 것은 시어머니였죠. 아들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지도 몰랐던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남편을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참으로 안쓰럽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는 것이 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한평생 살아오고 배려한 나를 배신한 사람이었기에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했습니다. 선우 엄마는 그야말로 흥신소 못지않는 정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집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니 그 여자가 많은 것을 알려주었던 모양이었고 심지어 친분까지 쌓아놨더니 술술 불더랍니다. 그 여자 아무래도 뭘 노리고 윤민 아빠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윤민 아빠 옆에 있는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젊은 남자 다 놔두고 자기 아빠 버린 윤민 아빠 뭐 볼 거 있다고 옆에 붙어 있겠어? 그 동업하는 윤민 아빠 선배라는 사람의 조카라든가 했던 것 같아. 사업을 한다 했지만 사업이 목적이 아니었네요. 윤민 아빠는. 거의 두 집 살림한다고 보면 된다 했습니다. 40대 여자가 뭘 노리고 윤민 아빠 곁에 붙어 있다 했지만 친정엄마까지 다 모시는 것 자체가 범상치는 않았습니다. 신혼집이고 주변에서는 다 부부로 알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선우 엄마한테 그렇게 남편이 바람핀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 손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얼마나 다정한지 눈빛이 달랐습니다.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잃치면 더 무섭다더니만 이미 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 거였습니다. 제가 계속 남편에게 오지 말라 하니 남편은 수상한 감을 느꼈던지 그 이튿날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려 한 달여 만에 귀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볼멘 소리로 남편에게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웬만하면 집에 좀 들어오지 그러냐. 대체 언제까지 제주도에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집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어머니가 나서서 그러세요? 네 처가 착해서 너한테 속내를 못 보이니 나라도 대신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사업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조만간 윤민이도 결혼하는데 따로 산다 하면 사돈네에 다 흠잡히는 거 아니겠냐? 그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남편은 제 의견에 동의를 구하려고 물었지만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아는 저로서는 딱히 남편을 편들어줄 말이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나도 어머님 생각에 동의해. 윤민이 결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괜히 따로 살다 별거 한다 이혼한다 소리 나오면 제일 곤란한 것은 윤민이잖아. 당신까지 왜 그래? 어머니한테 옮았어? 윤민이 때문에 사업까지 망칠 순 없잖아. 나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어.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의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노후 준비는 이걸로 끝날 수 있다고. 노후 준비 안 끝내도 되니까 그냥 다 관두면 안 돼? 안 끝날 걸 알면서도 못 끝낼 걸 알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오라 했지만 그는 오질 않았고 올 마음도 없었습니다. 황혼도 청춘인 듯 마음껏 시간과 기회를 누리고 있는 남편에게 이제 철퇴를 내려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바깥바람 좀 쐬고 올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게 남편은 문을 박차고
오자마자 또 바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로 제주도에 간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주도에는 남편의 소중한 보물이라도 묻혀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선우 엄마한테 연락해서 남편 거기 가 있냐고 했고 선우 엄마는 와 있다고 얘기를 하니 기껏 비행기표 돈 들여서 가족들과 보낸 시간은 30분 남짓이 있다 바로 제주도로 갔던 것입니다. 전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식는다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우리 사이에는 존중도 신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 또한 예전에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나를 보던 따뜻한 시선이 그리웠지만 그는 끝까지 그 모습을 제게 보여주지 않고 30분 만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순 없었죠. 이혼을 결심한 저는 그동안 선우 엄마가 준 증거들을 다 모아서 이혼 서류와 함께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을 시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선우 엄마는 마지막 증거 자료인 둘의 대화 내용 녹음한 내용을 전송해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녹음은 해놨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 어디로 전송해야 할지 몰라 끙끙대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200만 원의 돈을 제게 받기로 했으니 열심히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워낙 오지랖 넓고 남의 일에 참견 잘하는 선우 엄마에게 뒤캐는 것은 그야말로 적성이었던지라 흥신소 직원 못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남편과 낯선 젊은 여자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니 이게 다 뭐냐고 말해서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표정을 보니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윤민이 결혼 생각 안 하고 일단 제출하려고요. 웬만하면 윤민이 결혼 이후로 미루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안 된다 안 돼. 그럼 나는 어찌 사누. 너를 잃고 내가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살아간단 말이냐. 너 날 친정엄마로 생각한다 하지 않았니? 그런 나를 봐서라도 아범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당장 제주도로 쫓아가서 이 녀석을 혼쭐을 내주마. 어머님, 이 나이 이제 환갑이 넘는데 어머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끝까지 백년해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인내심이 좋질 않아서 안 되겠어요. 제가 만약 이혼하더라도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안 된다며 저를 물고 늘어지며 안 된다 했고 그때 마침 선우 엄마에게 온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왔습니다. 사업하면서 너를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 22살 나이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심장이 처음 뛰더라. 마누라한테는 절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 내가 이제껏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제 자기 그런 사랑 고백도 지겨워. 우리 엄마는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혼인신고한 줄 알고 자기 사위로서 정말 예뻐하잖아. 근데 자기는 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그럼 우리 사업 투자금도 늦어지는데 내가 아주 여러모로 피가 말라. 이혼 얘기가 그렇게 꺼내기 힘들면 내가 해줘? 이제 아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어. 그것만 처리하고 당장 이혼하려고 했어. 나 못 믿어 혜정아? 못 믿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믿지. 이게 대체 몇 달이냐고. 삼촌도 이럴 거면 자기랑 헤어지라는데 이놈의 정이 뭔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자기를 비참하게 붙잡아야 하냐고.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우는 것도 예쁜 너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다고. 딱 한 달만 참자. 아들 결혼 끝나자마자 바로 이혼해서 재산 나누면 날 기다려준 만큼 다 보상해주고 네 이름으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자기 분명히 약속했다.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 내가 마누라야 딴 말을 하게? 언제는 제주도에 있으라면서 언제는 또 올라오라 바가지 긁고. 나도 이제 나이 먹고 그런 여자 정남이 떨어져서 싫다 이거야.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노닥거리고나 있고 아주 아들 보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가정 있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곤
통화한 내용과 화면들을 모두 저장하고 아들 결혼이고 뭐고 이제 참지 않고 이혼만 하고 전 재산 다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통화를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듯 아무 말도 없으시고 제 말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죠. 연세 드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이 아팠고 그 모진안을 심어둔 남편을 가만 안 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때는 상견례 날이었고 이미 식장까지 다 잡아두었기에 의무적인 상견례였습니다. 원래 더 일찍 했어야 하는 건데 서로 바쁘고 날짜를 맞추다 보니 결혼 한 달 전 상견례라기보다는 서로 얼굴 보고 애들 잘 부탁한다고 밥 먹는 식사 자리였지요. 남편은 참으로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이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견례 자리 옆에 바로 그 여자도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저를 뒤집어 놓고 기만하려는 모양새가 분명했습니다만 나는 그 여자가 상간녀임을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아예 둘을 묶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또한 상간녀임을 알았기에 상견례를 다 마치고 먼저 사돈 어른이 일어나신 후까지 기다리니 이내 시어머니가 그 주름진 손으로 상간녀의 앞으로 다가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 이름을 부르면서 상간녀의 곁으로 갔고 상간녀는 엉엉 울면서 남편의 품에 묻으며 시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때렸다고 했는데 남편도 보았으니 할 말은 없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네가 만나는 남자의 애미다. 젊고 새파랗게 어린 것이 어디 남의 남자를 탐내? 못된 것 같으니 네 엄마를 찾아가서 내가 아작을 내리라. 그만하세요 엄마. 이 여자가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대우해도 괜찮으신 거예요? 며느리 될 사람? 내 며느리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깨버리려고 해? 어디 니들 오늘 한번 법 무서운 거 보여주마. 시어머니는 아들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었고 남편은 어쩌지도 못한 채 끌려갔고 그 여자 머리채까지 잡았는데 그 여자는 안 되겠던지 시어머니를 밀쳐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도망간 내연녀보다는 연로한 어머니를 더 챙기긴 했지만 시어머니께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혔고 남편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지요. 이제 환갑인 녀석이 제정신이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제 너랑 난 끝이다 평생. 저 여자 너 두고 주랭랑 치는 거 봤지? 저거 다 사기꾼이고 너한테 목적 있어서 접근한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네 인생 망친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서주니 저도 당사자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저도 남편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지?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거의 두 집 살림하면서 아주 바빴겠다. 그치? 네가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려? 이혼?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나도 원하는 바이고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내고 악연도 끊어버리자고. 1000벌이나 받아라 이 자식아. 저는 상간녀 소송은 당연히 진행할 거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고 재산 분할은 절대 해줄 수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사업이 망할까봐 부동산이랑 예금까지 다 제 힘으로 해뒀으니 저는 이걸 노린 것이지요. 그러자 상간녀가 언제 다시 왔는지 명품백을 챙기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더라고요. 상간녀 소송하면 나 낼 돈 없으니 당신 남편한테 받아요. 상간녀 소송당한 거 어차피 당신 남편이 다 갚아줄 요량이라고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둘 사이에 저는 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 간수 못한 당신 잘못을 어디다 핑계대며 뒤집어 씌워. 참 못났다. 그래 잘나서 상간녀 노릇이나 하고 좋겠네. 너 이거 내가 다 녹음하고 있었어. 이거 나중에 너 이 남자랑 결혼하든 다른 남자랑 결혼하든 결혼식장에서 이거 꼭 틀어놓으마.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에서 몸싸움과 머리채 싸움을 했지만 제가 아무리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한테 밀렸지만 악과 깡다구가 남아있었기에 절대 그 여자는 제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시어머니도 옳거니 잘했다 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한통속이지만 회사를 찾아가 실체를 알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도 남편도 회사에 창피해서 얼굴 못 들게 만들어주기도 했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각자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혼 후에도 시어머님과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남편은 밉되 시어머니는 밉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은 결혼을 잘하고 살았고 사돈 어른은 아직 저와 남편이 이혼한 줄 모르기에 차차 알아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듣기로는 그 후에 남편은 그 여자랑 얼마 안 가 헤어지게 되었고 전 재산 다 뺏기고 사업도 쫓겨났다시피 해서 알거지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건지 저희 집에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내가 감히 당신을 버리고 딴 데 한눈판 벌을 받았어. 매일 술만 먹고 사니까 살 수가 없더라. 날 정말로 생각해줬던 사람들은 내 가족, 내 핏줄이라는 것을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내 남자는 실수할 수 없지. 내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여겼으면 네가 감히 그런 장난질을 쳐?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더니 꼴 좋다. 당장 나가. 조그만 정도 느껴지지 않으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남편을 내보냈고 시어머니께 이런 전후 사정을 얘기라니 다음에 남편 오면 문전박대하고 소금 뿌리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더 찾아오면 경찰까지 부르라는 조언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시부모님한테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시어머님도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긴 했지만 당신 아들이 저렇게 망가진 모습을 봤는데 어느 누가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인걸요. 남편하고 이혼 후에 한참 찾아오다가 경찰을 부른 후 정말 찾아오지 않아 저는 현재 시부모님과 계속 왕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도 괜찮더라고요. 젊은 시절 좋은 날 함께 보내고 나이 들고 병수발 들 때 되니 이럴 때 이혼하니 이처럼 합리적이고 좋은 결혼이 어딨겠어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떠나간 남편은 결국 나락의 인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젊은 여자 쫓다가 젊은 여자도 나이 든 마누라도 다 소나귀에서 날아가고 말았네요. 남편을 보고 깨우치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 더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